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계대출과 자산 불균형에 거듭 경고를 보내더니 급기야 부동산의 강펀치를 날린 것입니다. 그래도 거래도 없으면서 거품이 점점 커져만 가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은 집값을 대세 하락으로 이끌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팽팽한 힘겨루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한 방은 무주택자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것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한국은행이 부동산에 강펀치를 날렸다. 8월 금리 인상 유력, 아주 유력해졌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이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완전하게 방어태세를 갖췄네요. 이제 여러분들 무리한 투자라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이 방어 자세, 이제는 공격적 투자는 위험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한국은행 8월 금리 인상, 사실상 이번에 7월 달에도 한 명이 반대해 가지고 8월로 넘어갔다고 하죠. 8월 금리 인상 2021년 8월 이후에 최소 2차례, 이것도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자,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집값 거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즉 자산 증식이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격적 인상, 금리 인상을 이제 좀 더 구체화 지금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단계별로 한 번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딴 이렇게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합니다. GDP 대비 여러분들 103%는 세계 거의 최상급 수준이에요. 근데 이 GDP 대비 103%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이것도 사실상 빚이나 똑같아요.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200%예요. 그러니까 항상 200%라는 어마어마한 그 위험성을 가지고, 그 금융 불안의 폭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집값 거품은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국내외 지금 여러 유수 기관에서 경고하고 있죠. 과도한 자산을 지금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도 좀 제가 보기에는 늦은 감도 있는데 칼을 빼들어야 돼요. 물가 상승은 계속 지속됩니다. 좀 꺾일 것 같은 흐름이라도 보이면 아마 좀 멈칫거릴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경제 성장률은 4%, 소비자 물가는 2%, 자, 중반에서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요. 금융 불안, 만약에 이걸 방치하게 되면 해외 자본 다 빠져나가고, 은행권, 큰 은행권도 금융부실이 생겨서 언제 경제위기 파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한국은행 부동산 금리 인상 폭탄 터졌다. 자, 금리 인상 집값 하락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보면 매수 심리, 이게 급감, 금리 인상 뭐 한 번 한다고 해서 집값이 확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리를 꺾어버린다는 게.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단계별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끌을 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있거든요. 자, 집값 기대 심리가 줄어들고 불안 확산되고 거래 위축, 자, 매수 실종, 매물 증가,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바젤 3가 시행되면 하우스 푸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집값 하락에 이제 신호탄이 되는 거죠. 이게 의예요, 의. 단기별로 금리 인상, 집값 하락. 그리고 2021년, 22년, 이제 올해와 내년에 최소 5회 이상 계속 단계별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미국보다 선제적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합니다. 자, 부동산 무리한 투자자들은 타격을 받겠죠. 즉, 지금 현재 매입 1등이 뭔지 아세요? 영끌입니다. 영끌. 패닉 바잉. 그리고 B2. 이런 이제 사례가 급감하겠죠. 영끌 안 하고 B2만 안 해도 지금 이 거래 실종장에서 신고가를 찍지 못하고 계속 추락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영끌, B2가 살아있다 보니까 거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하락 시에 매물은 급증하겠죠. 자, 영끌 B2가 많아진다는 것은 하락장 때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못 버티고. 자, 이제 부동산 대폭락장의 위험 증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먼저 거래량이 급감된다는 게 가장 큰 소식입니다. 매수자 우위로 사실상 이제 전환된다는 거죠. 지금은 매수자 우위로 갔다가 다시 또 집값이 올라가면서 매도자 우위가 더 커졌어요. 그렇지만 거래가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 내려간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누가 더 피마르겠어요? 매도자가 피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집값 심리는 크게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부담이 워낙 큰 거야. 그것도 단계별로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영끌하기가 참 찜찜한 거죠. 집값 거품은 나날이 심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빌리는 것도. 귀신에 홀려가지고 집을 잡지 않는 한은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 매입보다 청약. 여러분들 지금 3기 신도시 이제 물량이 앞으로 3, 4년까지 계속 쫙 200만 가구가 나온다고 하니까 대략 100에서 200만 가구가 나온다고 하니까 나부터 기다리겠네요. 내가 무주택자라면. 그쵸?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은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점점 더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왜? 보유세는 점점 세지고 종부세도 커지지. 공시지가는 올라가지. 그리고 뭐 갭투자 환수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미 아파트는 임대주택 사업자 폐지됐고요. 말소하게 되면 털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 타이밍 잘못 잡았다가는 폭락하게 돼요. 위험 요인도 증가합니다. 자, 앞으로 장기적 위험 요인은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 제가 1000만 채라고 최초로 했습니다. 이야기. 1000만 채. 공급 물량과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의 물량들 합쳐서 인구 급감, 특히 생산 인구 급감, 1인 가구 증가. 자, 상승률, 집값 상승이 너무 크다 이거죠. 공공분양 편중 아주 심각. 시장 원리 균형 잡아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일장일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서방 선진국, 그러니까 한 1000만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복지국가하고 상황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하고 맞먹는 인구란 말이에요. 우리는 약간 적죠. 1000만이나 2000만 정도. 근데 이 엄청난 인구인데 왜 자꾸 공공분양 해가지고 어떤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를 깨트리려고 합니까? 아니, 필요한 건 필요해. 여기 보세요. 자, 공공분양을 이번에 법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80%를 공공분양하겠대요. 미친 거 아니나요? 공공분양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그 LH 또는 SH 매물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일반인한테 풀어줘야 무주택자가 줄고 있고 더군다나 그 기대감으로 연끌을 안 하죠. 못하면 중간이랑 갔으면 좋겠어요. 못하면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라고요.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이 80%가 뭐 이거 추진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은 공공 그 임대에 살게끔 할까요? 과연? 안 할 것 같은데요? 집 사줄 것 같은데? 자, 공공분양 80% 이상 상향 추진하고요. 이제는 막 공공분양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인구도 줄어요, 갈수록. 그런데 자꾸 막 국가가 나서가지고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임대를 50% 이상 하겠다. 이상이라고 지금 못을 박았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임대만큼, 이게 임대한 만큼 집주인이 못 들어가니까 당장 급한 거잖아. 집이 부족한 거예요. 나중은 나중 문제죠. 그 다음에 공공분양, 고분양가, 더군다나 분양가라도 싸면 제가 이해해요. 분양가 얼마나 비쌉니까? 집장사 한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집장사. 특별공급을 너무 특별공급, 공공임대 이런 쪽이 너무 편중됐어요. 또 가점에 편중됐고 균형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청약제도가 2013, 14, 15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면 물론 경쟁률도 세고 막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너무 청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있지만 대신에 연끌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은 더 안 좋죠. 무리하게 대출해갖고 집을 잡잖아요. 왜? 아예 그냥 맨날 임대나 뽑아제끼지. 그리고 자격도 안 되는 공공분양만 하지. 특공만 맨날 뽑아대지. 추첨제라든가 일반 분양이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없어. 그러니까 연끌을 하는 거예요. 자, 연끌, 비투를 유도하는 거나 다름없죠. 대다수 청약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공공, 민영 이게 조화를 이룰 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영, 추첨 이것도 확대시켜야죠. 지금 야당의 일부
대통령 후보들은 민영 확대시키겠다고 하잖아요. 민영만 확대시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이 균형이 중요한 건데 이 80%가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80%가 이런 발상을 어떻게 가졌는지. 자, 이제 추가 상승과 대세 하락 전망. 자, 당신은 왜 자꾸 올라가는데 떨어진다고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집값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했어요? 계속 지금 혹시나 해서 자,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안 내놓잖아요. 그러면 계속 뛸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 6번 뛰었는데 7번째 지금 안 뛰겠어요? 뛰지? 자, 여기 보세요. 2021년 8월 달 부동산 방치, 집값 대폭 등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7, 8월 방치하고 있으니까 폭등하고 있죠. 내년 5월 달 새 정부 출범, 이때도 처음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또 한 방이 있어요. 강력한 대책. 이것들이 나오면 이 도중에도 추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분명히 이거 수십 번 얘기했어요. 뭐 근다고 올라간다고 해서 막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2022년 12월 이제 내년 12월 정도 되면 어떤 정부가 출범을 하든 집값을 연착륙해서 대세 하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거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말도 안 되고. 자, 2013년에 뛴 가격으로 따져도 말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죠. 자, 대책 실효성, 집값 대폭락. 결국은 2025년에는 바닥으로 예상을 하는데 결국 2단계로 가는 거예요. 한 1년 동안은 집값이 좀 올라갈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엄청나게 위기가 닥칠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2021년이 출발점이 아니라 과거 2013년부터 폭등을 해왔어요. 그리고 추가로 좀 더 뛴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얘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이 빠지겠어요. 자, 추가 상승장 매매 방법, 이게 중요하죠. 자,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자, 부동산 상승. 전국 모든 아파트들,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이제 아파트 매도 좀 늦추세요. 1년 내 매도자들은 왜 늦추라고 하냐면 1년 더 뛸 가능성이 있으니까. 괜히 팔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막 뛰는 곳들 덥석 팔지 마시라고요. 더 뛸 가능성이 크니까. 1년 내에 매수할 사람들은 중저가 매입 최단으로 싼 거, 저렴한 거. 그리고 어차피 여름에 매수하고 내년에 매수할 거라면 빠를수록 좋아요. 왜? 계속 뛸 가능성이 크니까. 아파트가 아닌 거, 나홀로 아파트는 아예 갈아타세요. 그런 걸로 끌고 가지 마시고, 나홀로는 지금은 뛸지 몰라도 나중에는 거래도 안 돼요.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거, 비싼 것들, 영끌, 다주택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자, 이제 그러면 대세 하락장, 지금 1년 동안 지금 제가 방법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 이후로는 꼭 이거 염두하세요. 부동산이 이제 폭락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폭락할 거예요. 물론 비싼 것 위주로 많이 떨어지죠. 아파트가 꺾이기 시작할 때 빨리 매도하세요. 손해보더라도. 조금 뭐 5천만 원 떨어졌다고 1억 떨어졌다고 안 판다. 그러면 나중에 5억 떨어질 수 있고 10억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매도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이때쯤 분위기 봐서. 그 다음에 매수자들은 왜 이때 매수합니까? 이제 조금 떨어져갖고 금매 나왔다고 매수해요? 대세 하락인지를 보고 폭락장에, 자, 비싼 아파트 금매물로 잡으세요. 그때는 싼 거 잡는 거 아니야. 폭락할 때는 비싼 게 많이 빠져요. 중저가 아파트는 중고가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가만히 멍하니 있지 마세요. 내 거 4억 떨어졌다고 막 침울해 있지 마세요. 8억 떨어진 걸로 갈아타 버리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금지사항, 폭락, 비아파트 폭락장인데 그렇게 많이 집값이 떨어진데 왜 아파트가 아닌 걸 왜 잡아요? 왜 나홀로를 잡습니까? 좋은 거 많은데. 이때는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 떳떳하고 좀 알찬 거 잡는 게 좋아요. 대단지 이런 것들. 자, 이제 근거 자료를 보자고요. PIR 추이와 집값 상승, 시중은행 대출 증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강펀치를 날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2007년 이 꼭지, 수도권 보세요. 이 꼭지를 지나서 집값이 너무 많이 뛰고 있잖아요. PIR 규모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신고가를 찍었고 지방도 지금 신고가를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러니 또 금리 인상 앞두고 하는 집값발 금융 불균형을 심각하게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실거래 지수가 됐던 또는 그냥 부동산 매수 지수가 됐든 다 뛰고 있죠. 엄청나게. 과거에 이게 금리 인상 폭인데
기준금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쭉 내려가고 지금 이 바닥이죠. 근데 얘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시중금리는. 그러면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리고 자, 이거 국가별로 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냐? 여기 한국이 여기예요. 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3.8입니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을 제쳤고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보다 훨씬 높죠. 다만 캐나다,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아요. 그리고 이제 증가율을 보자고요. GDP 대비. 자, 우리나라가 여기입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갔네요.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뭐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잽이 안 되죠. 누구 말만 따라 속칭. 다만 중국 보실래요? 중국은 증가율은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만 따져도 엄청나지만 103, 지금 약 3% 정도 돼요. GDP 대비. 그런데 이제 1765조인데 여기 보세요. 자, 임대보증금, 즉 전세라든가 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사업자 대출, 이건 빠졌어요. 지금. 이거 합쳤더니 3170조. 자, GDP 대비 200%. 다른 나라는 전세도 없잖아요. 200%의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겨우 60, 70, 80인데 우리나라는 200%? 이건 금융위기가 터져도 할 말 없어요. 방관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잠을 못 자죠. 자, 한미 물가지수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쭉 떨어졌다가 지금 미국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쭉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계속 전망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자, 코로나가 한동안 이렇게 줄었다고 확 뛰었죠. 이렇게. 그러다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어요. 1600명대 찍었다가 이제 1200명까지 떨어졌는데 뭐 아직은 좀 변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정상적이라면 500, 400명대로 이제 줄겠죠? 3기 신도시 10가구 중 8가구가 공공주택이라면 아직은 법 통과는 안 됐지만 이렇게 법 통과할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반대합니다. 여기 보세요. 현재는 공공이 60, 민연이 40. 여러분들 예전에 2기 신도시 때 공공 별로 없었어도 집값만 폭락했어요. 맞잖아요, 정말. 1기 신도시 때도 민연이 훨씬 많은데 이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공공만 자꾸 만들어대고 특공만 자꾸 확대시키고 추천보다는 가점만 자꾸 확대시키는 바람에 연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식한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60%인데 이걸 80으로 만든답니다. 80으로. 그것도 공공 분양은 지금 공공 임대는 35%밖에 안 되는데 이거 50으로 늘린답니다. 왜 장님 집을 만듭니까? 자, 민간 분양.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자꾸 이렇게 거품 물려고 말하냐면 이런 게 자꾸 지속되면 공급이 의미가 없어요. 공급이. 의미가 없죠. 왜? 개인한테 돌아가야 할 집이 본인들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분양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무슨 분양입니까? 공급 확대입니까? 이런 공급은요 있으나 마나예요. 여러분들이 공공 임대 산다고 해서 집 가졌다는 생각 들어요? 언제라도 빠져나와서 집 살 생각을 하잖아요. 자, 공공주택 비율 신규 발의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50%를 80%로 한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공공임대도 35%인데 50% 이상, 분명히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90, 100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무슨 뭐 100%? 공공분양 30% 이상. 이건 아니라고 봐. 자, 서울 민간 아파트 인허가 이거 보시면 지금 2021년 다 가뜩이 난 서울 민간 분양이 줄고 있어요. 인허가가. 서울은 줄 수밖에 없죠. 왜? 땅은 좁지. 뭐 인허가 한다고 해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게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할 생각도 없지. 그러면 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줍니다. 준다고 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예전에 2013년에 분양 물량 그렇게 없어도 미분양 나오고 집값 반토막 났어요. 서울도.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민간 분양에 이렇게 주는 상태에서 공공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가지고 받으라고? 이번에 세종이 좋은 예예요. 세종시 새 아파트 분양 물량 이게 보세요. 자, 특별공급 70에서 80%. 그 공무원 특공 막 40에서 50%는 주고 엄청나죠. 일반 공급 이것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일반으로 돌리니까 어마무시하죠. 공무원 특공을 일반으로 돌리니까 60에서 약 80%나 지금 일반 공급을 뽑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종 집값 떨어지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떨어졌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미쳤다고 매수를 합니까? 분양을 넣지? 연끌 안 하잖아요.
그 연끌을 안 하는 횟수가 확 늘어나니까 마이너스 빠지잖아요. 이건 엄청난 저거예요. 불리할 건 하나도 없어요. 경쟁력이 세면 좀 어때요? 과열되면 어때요? 집값만 안 올라가면 되지. 여기 보세요. 전국 단위로 올해 14만 가구나 분양을 합니다. 자, 무려 경기도에 4만 8천 건. 엄청납니다. 좀 일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0000. 올해는 물론 이번에는 00 먼저 사전 청약이니까. 자, 기타 서울도 2만 건. 대도시들 다 8천 건, 7천 건. 엄청나요. 올해 이 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만 그러겠어요? 2025년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매매 전세지수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자, 서울특별시. 자, 여기 보면 빨간 게 매매, 파란 게 매매, 빨간 게 전세입니다. 거의 뭐 비슷하게. 지금 보시면 2014년 바닥부터 꾸준하게 올랐죠. 이렇게. 매매 지수가 꾸준합니다. 꾸준해요. 그런데 경기도 보세요. 경기도는 조금 올라가는 데다가 쭉 떨어졌다가 이제 사실상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은 모양이 비슷해요. 서울이 왜 입지가 좋다고 하냐면 꾸준하게 뛰었어요. 근데 경기도는 이렇게 출렁거림이 심하다는 것은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거래가. 지금은 폭등장이니까 개나 고리나 막 달라붙는데 나중에 폭락장에는 여기는 매수도 안 해요. 매수도. 땅이 넓고 집은 남아도니까. 하물며 지방은 여기 보세요. 부산광역시는 더 심각하죠. 그래프 보세요. 올라가는 데다 확 떨어지잖아요. 제가 지금 거짓말 합니까? 여기 보세요. 최근에 와갖고 이렇게 폭등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잡으면 안 돼.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부산인데도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럴 때 개미 새끼 하나 달라붙지도 않고 집값은 대폭락한다는 거예요. 서울처럼 이렇게 안전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공급도 남아들고 인구는 줄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대전광역시 보세요. 계속 못 가다가 여기는 올라간 게 없으니까 떨어진 것도 없어요. 이제서 막 폭등하니까 대전이 날아가는 거야.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외지인 매입과 10대 갭투자 증가, 갭투기를 지금 방관하고 있어요. 진짜 잡아야 할 것은 공공에 신경 쓸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민영과 공공, 자, 가점과 추첨, 그리고 일반과 임대를 좀 적절히 배분만 시키면 돼요. 한쪽으로 쏠리게 가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그거보다 오히려 이거 잡으려고 하세요. 외지인들 제발 매입 못하게, 갭투자 못하게. 알았어요? 갭투자. 이걸 두드러 잡아야죠. 투기라는 건데. 막 심지어는 10대들한테 자녀들이 막 사주게 하고 자꾸 금수저 대물림하게 만들고. 서울 아파트 집합건물 외진 매입 비중 보시면 63%에서 여기 보세요. 금천 관악 구로구가 78%가 외지인들이 매수했어. 언제? 2021년. 여기 써있잖아요. 자, 마포 용산 성동 54가 65.8%. 자, 노원 도봉 강구 41이 51.5. 강남 서초 송파 44.8. 어떻습니까? 서울 심지어는 78%까지 외지인이 매수하는. 이거 본인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78%나 매입해? 이거 막아야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이 전세제도를 악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촛불 집회한다고 하잖아. 이번에 무주택자들이 10,000명이 집값 워낙 띄워놓고 일부러 잡지도 않고.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대로 나와요. 서울 여기 보세요. 수도권 10대 갭투자 추이 작년 몇 건 되지도 않았더니 69건 25배가 증가했어요. 경기도 한 건짜리가 98건, 인천 0건이 36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10대가 뭘 한다고? 10대 앞으로 이제 집을 사놓는 거죠. 불안하니까. 이런 불안함을 안 만들려면 분양도 균형 있게, 그 다음에 갭투자가 됐든 다주택자가 됐든 이것도 균형 있게. 집값을 안 떨어지게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집값도 비싼데. 자, 서울 아파트 빌라 거래량 이렇게 줄면 원래 집값이 대폭락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폭락이야 정상이에요. 진짜 무주택자들이 이거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피눈물 나게. 그러면 뭐합니까? 다주택자 매물 토해내지도 못하게 양도세 폭탄 때려가지고 못 팔게 하고, 보유세는 찔끔 때리지도 않고 버티고 있고,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잠겨 있고. 자, 서울 지역 소득 대비 가격. 자, 17배. 세상에 어떻게 17배나 뛰어요, 집값이. 여기 최근에 와가지고 보세요. 2018년부터 21년까지. 소득도 많이 올랐잖아요. 최저임금제도 도입하고. 근데 이거 게임이 안 되죠.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다는 게 지금 단적으로 보여지네요. 자, 한국은행 부동산에 강펀치 날렸다. 아무튼 시원하네요. 8월달 금리 인상. 이 다주택, 외국인, 갭투자자들의 싹쓸이가 된 이 집을 무주택자들에게 환원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2021년 모든 전문가들이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단언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대선주자들의 공급 정책과 투기 정책이 가시화되면 거래 실종 상황에서 의외로 집값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